JP모건이 갑작스럽게 XRP랑 솔라나 ETF로 140억 달러가 쏟아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언뜻 봤을 때 마치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누군가가 우리 가게에 곧 대형 트럭이 와가지고 과자를 마구 쏟아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본질 자체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의 이 발표 자체가 단순하게 표면적인 숫자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존 금융권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급 쇼크라는 구호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변화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자금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JP모건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랑 솔라나에도 이런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했어요. 이 대대적인 물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를 남긴 건데, 이게 단순한 겉핥기식 분석이 아닙니다. 이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140억 달러라는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XRP랑 솔라나가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 경우에 끌어올 수 있는 자본의 규모를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비유하자면요, 동네 슈퍼에서 계란이 몇 개 팔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명의 손님이 와가지고 이 몇 개 남은 계란을 전부 다 사간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슈퍼에 들려가지고 계란을 사던 아주머니가 오늘 계란 사러 왔는데 살 수 있는 계란이 없어지는, 이다가 결국에 계란 사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이런 식의 장면이 연출이 되는 셈인데요. 마찬가지로 현재 금융시장에서도 이 기관들이 XRP를 모으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수급 자체가 뒤집히면서 가격이 치솟을 수가 있다는 거. 예전에 XRP 500원, 700원 할 때는 사기가 쉬웠죠. 지금 3,000원, 4,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약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XRP가 나중에 만원, 2만원 간다면은 그때는 사기가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주 이미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ETF 경쟁이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자산운용사 캐나리 캐피탈 측에서는 XRP 기반 ETF를 출시했는데요. 이 첫날 거래만 2억 5천만 달러가 몰렸고, 마치 유명 유튜버가 신제품 리뷰 영상 올리면서 조회수가 폭발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마구마구 쓸어 담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이랑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대형 운용사들도 XRP 상품을 준비 중에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 현재 조용하지만요, 뒤에서 조용히 XRP를 사모으고 있다는 거. 이 차트를 들여다보면은 XRP 이거 별 볼 일 없지 이렇게 무시하던 사이에 이미 많은 물량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이에 따른 코인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중장기 보유랑 스테이킹 토큰으로 묶어둔다면은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동안 XRP에 대한 시장 관심들, 특히 기관 수요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 결국에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은 앞으로는 공급 쇼크가 발생하게 될 거고,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요, 단순하게 ETF 나온다는데 돈 들어오니까 가격 오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판단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데요. 실제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암호화폐 자체의 유용성과 제도권 금융 간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XRP의 본질은 국제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결제 네트워크인 거고, 이 글로벌 택배 회사가 중간 마진을 확 줄이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금융회사들이 그 네트워크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 이건 단순하게 한 지점의 가격 변화가 아니라요, 금융 시스템의 뼈대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을 때 수조 원대 자금이 빠르게 시장에 유입됐었죠. 그 덕분에 비트코인 시장이 뜨거워졌었고, 많은 분들의 예상을 뒤엎는 엄청난 강력 상승 랠리가 펼쳐진 바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께서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셨지만 기관 자금의 힘은 그 상상을 초월했었죠. 이번 XRP랑 솔라나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지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에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억 7천만 원까지 갔었죠. XRP는 어떨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승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격적인 기관 자금 유입된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배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난 2000년대 초에 금 ETF가 출시되면서 금값이 안정적으로 상승했던 것처럼 ETF가 공급을 흡수하면서 가격을 지탱해준 겁니다. XRP도 비슷하게 제도권 자금이 붙으면은 투기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자산으로서 이 가치가 재평가되는 국면에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ETF 출시 소식이 나오면요, 기관들은 즉시 해당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물량들은 장기 보유용으로 묶어버려요. 시장에 당장 나온 물량들은 줄어들겠죠. 반대로 거래량과 관심은 폭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골 동네 마트에서 한정판 아이스크림을 소수만 판다고 생성을 해볼게요. 근데 갑작스럽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트럭에 와가지고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대량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줄을 서게 될 거고, 기존 매상에서는 순식간에 물건이 바닥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고, 실제로 투자자 관점에서 먼저 들어간 기관과 초기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그 뒤에 떨어진 조각들만 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미 여러 회사가 XRP랑 솔라나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에 수년 전부터 은행과 협력을 하면서 XRP 기반 송금 솔루션을 테스트를 했었고 그 결과로서 유용성을 어느 정도 증명을 했습니다. 자산 운용사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카나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주식 ETF에서 벗어나서 암호화폐 ETF를 적극적으로 상장시켰습니다. 그레이스케일도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암호화폐 펀드 운용하면서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경쟁구도 생각해봤을 때 전통적인 국제송금 시스템 스위프트 대신에요 XRP가 힘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 SNS 밈 정도로 취급되던 알트코인이 이제는 금융사의 파워게임에서 상당히 중요한 패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현재 단순한 투기 수요를 넘어서 가지고 펀더멘탈 자체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급 쇼크 기대감으로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의는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기관 돈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나도 따라 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방식은 영양가 없는 설탕물과도 같은 셈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에 지금부터 다가올 몇 개월을 보셔야 된다는 거. 이 기술적인 분석보다 중요한 건요. 현재 시장에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인 거고 이것만으로 XRP랑 솔라나가 기존의 중요한 저항선을 차례로 넘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 보입니다. 결국에 이번 JP모건의 발표 자체가 단순하게 XRP가 상승할 거다 이런 메시지만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뉴스가 던진 진짜 의미는요. 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점점 암호화폐 시장과 융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XRP가 지금 기술적인 강점과 높은 채택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낙관론이 한데 어우러진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비율을 들자면은 이미 앞에서 큰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작은 배라도 타고 그 항로를 같이 따라가셔야겠죠. 이 누군가는 아직까지 물가에 남아가지고 어망을 손질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발 빠른 사람들은 돛을 올려놓고 항해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XRP 2.2달러 이 단순한 지지선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랠리의 발판일 수가 있다는 거. 마천루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깊게 파야 된다. 사람들은 진흙탕 속에 있는 기초공사를 보면서 비웃지만요. 설계자는 그 위에서 들어설 도시를 봅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신사 채널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견뎌낸 이 소송과 폭락의 겨울은요. 멈춰 있었던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 월가라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 단단한 안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골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남들이 지루함에 못 이겨가지고 본전에 티켓 던질 때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쥐고 있는 것은 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요. 미래 금융도시의 입주권입니다. 반등은 항상 오죠. 하지만 그 반등을 잡느냐 놓치느냐는 결국에 내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이 시장은 늘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고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하락장이 찾아오고 단기 저점이 지키면은 결국에 반등으로 이어지고요. 그 반등은 또 상승 흐름을 만들고 이런 패턴들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뒤늦게 돌아오는지입니다. 하락장에서 너무 무서워서 손절하고 나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시장은 다시 숨고르기 시작하고 반등 패턴이 이어지죠. 정작 손절한 사람은 그 반등을 잡지도 못하고 나중에 고점 근처에서 다시 시장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바닥에서 팔고 고점에서 다시 사는 패턴이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계좌는 무너지고 멘탈도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만의 원칙,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기준 없이 반응하시면요. 결국에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이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 반대로 단기 저점이 내려올 때 어떤 마음으로 살지, 어떤 구간을 기회라고 생각할지, 그리고 반등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해두시면요.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핵심 내용 6가지 노하우를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투자 전체가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지선이었다는 거고 이 지금은 욕심보다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신사채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리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유롭게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어렵다 생각하면 정말로 끝도 없이 어렵고요. 반대로 쉽다 생각하면 정말로 쉽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투자 시장일 겁니다. 적당하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아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만 보유하고 싶은데 막상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그때 팔 걸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분할 익절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단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 하시면서 재미를 느껴 나가시고 오히려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건강한 매매 습관을 찾으려고 해보시면요. 더욱더 편리하실 거예요. 결국에 이 시장은 누가 훨씬 잘 알고 있다라거나 누가 더 똑똑하다라거나 이런 차이가 아니라 누가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싸움입니다. 지금도 시장은 똑같은 패턴 반복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누군가는 또 흔들려서 기회를 놓치고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이런 구간들을 오히려 투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 이 반등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반등을 준비해둔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